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월 안보 국회가 시작된 오늘 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한일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정부가 제안한 경제 분야 장관급 만남을 또 거절했습니다. 다음 달 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큰데 여야 의원들로 부렸던 광일단은 내일 일본에 갑니다. 유벤투스가 지난 금요일 내한 경기 시작 10분 전에 경기 시간을 80분으로 줄이지 않으면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호날두 결장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애 심리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끈 뮤지컬 배우 강성욱 씨가 성폭력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2017년 8월은 출연 프로그램이 한창 반영되던 때라 충격이 큽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70대 남편이 말기암 판정을 받은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20년 넘게 아픈 아내를 보살펴오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김해공항에서 착륙 신호 오류가 하루에 3번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이례적인 사고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여야 합의로 가동된 7월 임시국회 첫날, 외통위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한일 갈등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는 2일 한국이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지만 이렇다 할 대책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첫 소식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 참석해 일본이 다음 달 2일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도 되지 않고 갑작스럽고 부당한 조치임에 분명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엄중함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일 태국에서 열리는 ARF 외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대책을 또 공개할 수 없는 다 협상의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 방한한 볼턴 미국 대통령 안보부 장관이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볼턴 보좌관의 방한 시 원칙적인 면에서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외교관 성추문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외교 각각 참사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런 기강회의까지 벌어지고 또 직원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장관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장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일본 세코 경제산업상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시간 낭비 말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회의에서도 한국과 수출 규제를 놓고 이야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측에선 베이징에서 관련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미리 그 싹마저 잘라버린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양자대화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한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코 경산상은 SNS를 통해 지난 12일 수출 규제 만남이 끝나고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협의라고 발표하는 등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대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RCEP 회의에서 수출 규제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일본 국내 차원의 수출 규제 조치는 RCEP 회의와 관계없다며 한국이 관계없는 문제를 거론하면 시간 낭비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주 태국에서 열리는 ARF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외교안보 문제만 협의할 뿐 수출 규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방콕에 가서 미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을 만나려고 하고 있죠. 시간을 지금 조율 중입니다. 일본은 오는 2일 가기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했으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이 내일 일본으로 갑니다. 의원 외교를 통해 강경 분위기도 좀 완화시키고 일본의 정확한 의중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시작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방일단이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합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적 무게감이 큰 의원들로 꾸려졌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의원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더 악화되지 않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서 의원은 MBN 취재진과 만나 일본이 다음 달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실제 발효되는 건 8월 말쯤일 것이라며 우리가 기업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도록 설득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지금 한일 양국 간에 벌어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본 내 첫 일정으로는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과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 등 자민당의 지도급 인사들과 오찬을 갖습니다. 이어 열린여당인 공명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 등 4당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자민당 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면담은 일정 조율을 이유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조국 전 청와대 수석을 비롯해 최근 여권에선 일본을 향해 그야말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기류와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폐기해서는 안 되고 도쿄올림픽에도 참가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김도형 기자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여권 내부에서 일본을 향한 논조가 점차 강경해지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대표는 한일 간 경제와 외교, 문화는 분리해서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간에는 감정이 있더라도 서로 이웃입니다.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더라도 그걸 잘 삭혀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두고는 스포츠 교류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당내 협정 파기로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SNS에 대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사적인 의견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만 SNS에 올리는 그 메시지나 글이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는 분간을 해야 되는데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은 집권 여당으로 치르는 선거라 쉽지 않다며 분야별 인재 영입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해결된 거라며 수십 년 전 외교 문서를 공개했죠. 그런데 이미 우리 정부가 2005년에 공개했던 겁니다. 딱히 내세울 게 없었나 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된 자료라며 공개한 문건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에서 개인 청구권이 이미 해소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외교당국이 스스로 관련 문건을 공개한 겁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일본 측이 개인에 대해 지불해달라는 거냐고 묻자 한국 측이 국가로서 청구하고 개인에 대해선 국내에서 조치한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일본은 본인들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공개한 문건이지만 오히려 피징용자 보상이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준다는 의미로 불법성에 초점을 둔 배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자충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일본이 스스로 굉장히 협상을 얼마나 이렇게 야비하게 끌고 갔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 봤더니 문건도 새롭게 공개한 게 아니라 이미 2005년
우리 정부가 공개한 1,200쪽 분량의 외교 문서와 겹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 한국 정부의 문서 공개 때 다 알려진 문제라며 강제징용 판결 때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뒤늦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시인했습니다. 上記説明会で用いた外交文書との資料はこれまでも公開されたものであり、今般政府として新たな文書、資料を公開し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 억지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행보가 갈수록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우리 정부는 화학물질의 고유 번호를 붙여 생산과 유통을 추적 관리하는 화학물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기업들은 이 제도를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었죠. 장명훈 기자입니다.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인의 모임 서울 저팬클럽이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화학물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늘어 기업에 부담될 수도 있고 지금의 방법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입니다. 화학물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는 화학물질의 고유 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화학물질 관리가 기존보다 훨씬 강화됩니다. 화학물질이 현재 제조 수입되고 나서 유통 단계에서는 사실상 유통 추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유통 관리를 추적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이자는 법. 핵심은 일본 정부와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의 주장이 서로 어긋난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지만 정작 일본 기업은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이 맞았다면 일본 기업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이번 수출 규제의 근거가 억지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다음 달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게 되면 추가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르는 품목으로 탄소 섬유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우리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삼으려던 탄소 섬유 업체들이 모여있는 경북 구미산업단지에 서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업체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수소차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10배나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해 수소 연료 탱크나 항공기 동체 등 미래 산업용 필수 소재로 꼽힙니다. 일본이 탄소 섬유를 추가 수출 규제 품목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당장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수출 규제다 하더라도 저희 생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수입선이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일본 업체의 탄소 섬유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국내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구미공단에 있는 업체들도 그러한 원자재가 소진되었을 때는 생산 활동에 여러 가지 좀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특히 우주 항공 분야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는 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대체품을 찾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내는 아무도 아직 대형 항공사의 인증을 받은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내도 많은 양을 일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국산화가 가능한 분야에서도 대체까지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규제가 시작된다면 수소경제와 우주항공 분야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국 청년들의 취업난 때문이라는 황당한 일본 측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회성으로 그칠 것으로 알았던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니까 일본도 당황한 겁니다. 홍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배경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황당합니다. 일본의 보수 성향 매체 요미우리 신문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한국 청년층이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고용 감소를 두려워해 불매운동에 참여했다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매운동으로 일본 기업이 철수할 경우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한술 더 떠 이번 불매운동을 통해 한국 속 일본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니클로 불매운동을 이용해 한국의 의류업체가 내세운 로봇 태권브이가 사실 일본 마징가 제트를 베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보수 언론들이 불매운동을 일부러 폄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별로 영향이 없다고 이게 일부러 평가를 절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의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누리꾼들은 일본이 우월감에 빠져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국산화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번에는 한국 몰매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민 대변인을 향해 SNS 좀 그만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태극기가 표시된 남성이 일본과 중국, 러시아, 북한 국기가 그려진 남성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고 미국 성조기 아래 남성은 이 장면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민 대변인은 딱 한반도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우리나라의 외교적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너무 저급하다고 쏘아붙였고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나라를 비하하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치기 어린 글들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달라며 SNS를 좀 그만두라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네티즌들도 국회의원이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사진을 올렸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국 팬들에게 큰 상처를 준 호날두 선수는 오늘도 자기 SNS에 상 받은 자랑이나 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팬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날두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트로피를 든 사진과 함께 매우 행복하고 영광스럽다고 썼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의 레전드상 수상을 팬들에게 자랑한 겁니다. 해마다 마이클 조단, 우사인 볼트 등 스포츠 분야 전설들을 선정해온 마르카는 호날두에게 올해의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Un trofeo que va directamente para mi museo con mucho orgullo y va a estar en un sitio muy bonito. 밝은 표정으로 여자친구와 시상식에 참석한 호날두는 어린이 팬들과 따로 만나는 등 한국에서 행동과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배신감이 더 커진 한국 팬들은 라이벌인 메시의 이미지를 올리는 등 조롱하는 댓글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호날두의 노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관중은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티켓값 7만 원, 구매 수수료 1,000원에 더해 종신적 위자료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호날두의 팬들의 팬심을 이용해서 조롱한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특별한 사유로 잡아서 정신적 위자료 청구까지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날째 모집 중인 손해배상 집단소송인단에는 참여자가 2,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탈리아 매체는 물론 세계 최대 통신사인 AFP도 상세 보도하며 호날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청춘 남녀의 연애 심리를 추측해보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던 뮤지컬 배우가 성폭력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범죄를 저지른 건 이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던 시기여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뮤지컬 배우 강성욱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석 달 동안 한 종편 방송사의 연애심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푸드덕이라는 별명까지 생겨 큰 인기를 얻었지만 프로그램이 방영되던 시점에 강 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7년 8월 자신의 남자 대학 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을 찾은 강 씨는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 씨 일행은 봉사료를 더 줄 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강 씨 동기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집에서 여성 한 명이 먼저 자리를 뜨고 남은 20대 여성이 집을 나서려 하자 강 씨 일행은 돌변했습니다. 두 남성은 어딜 가느냐며 피해 여성을 붙잡고 몹쓸 짓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여성이 2명이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반항했지만 강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이 성폭력 혐의로 신고하자 강 씨는 여성이 꽃뱀이라고 주장했고 이 충격으로 여성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건이 불거진 뒤 강 씨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된 배우 강성욱 씨 측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조건 만남을 가장해 남성에게 돈을 뜯어내려던 여중생이 붙잡혔습니다. 조건 만남을 한 남성도 처벌을 받지만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했다면 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서동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해가 뜬 이른 아침 여학생 3명이 한 모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모텔에 들어갔던 여학생들이 불이 나게 모텔을 빠져나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여중생 3명이 조건 만남을 시도한 친구를 남겨두고 돈만 챙겨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돈을 갖고 모텔을 빠져나온 뒤 미성년이 조건 만남을 하고 있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들 여중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남성과의 조건 만남을 함께 모의했다가 범행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지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방 안에 있던 여중생을 조건 만남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모텔에 있던 남성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인 줄 알고 조건 만남을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네, 현행법상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더라도 이를 강하게 처벌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은 신고한 나머지 여중생 3명도 차례로 소환해 조건 만남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 벌써 8회째입니다. 특수부대까지 투입해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지만 아직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수색 도구를 든 군인들이 군견과 함께 등산로를 오릅니다. 조은누리 양 인적 사항과 지도를 확인한 뒤 각각 맡은 구역으로 올라가 수색을 시작합니다. 실종 8일째인 오늘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의 군 특공 기동 부대까지 모두 3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조 양은 지난 23일 가족 지인들과 충북 청주시 가덕면에 있는 등산로를 찾았습니다. 목적지까지 올라가던 중 못 가겠다는 조양을 어머니가 먼저 내려보냈는데 1시간 뒤 내려왔을 때 조양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조양은 아직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양이 실종된 이곳 주변에는 사람들 발길이 닿기 힘든 숲들이 깊게 우거져 있어 수색 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색 당국은 아직 제대로 수색하지 못한 곳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색이 좀 소홀했던 그 산악 지형이 험하고 그 높은 지역에서 올라가서 밑으로 세세하게 그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양이 산 아래로 내려갔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면서도 범죄 연루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20년 넘게 아픈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해온 7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아내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안진호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부산의 한 집으로 다급히 뛰어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아들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바닥에 누워 계신 상태였습니다. 호흡하고 맥박은 없고. 79살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노환에 의한 단순 사망으로 처리될 뻔했지만 경찰은 숨진 할머니의 몸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저 노환으로만 사망인 것 같아. 끈에 의한 졸림 현상이 있었죠. 범인은 79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20년 전 심장 판막전 수술을 받은 아내를 직업정성으로 보살펴 왔습니다. 사이가 좋으신 거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병원에 다니신 걸로. 20년 동안 아내 곁을 지켰지만 지난 4월 말기암 판정까지 받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병 간호한 것도 힘들고 본인도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간호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자식들이 찾아와서 그대로 오는 거 이런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지난 4월에도 치매에 걸린 아내를 10년 넘게 간병해온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간병살인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중증 환자 가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지난주 진에어 항공기가 김해공항으로 가려다가 대구공항에 비상 착륙한 사고 보도해드렸죠. 사고 당시 김해공항에서는 착륙 신호 수신 불량으로 비상 착륙 상황이 2차례 더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에어 항공기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닌 건데 그래놓고도 항공기 측 잘못이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승객 180여 명을 공포에 떨게 했던 지난 25일 진에어 회항 사고는 착륙 신호 수신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하루에 한 번 일어나기도 어려운 착륙 신호 불량 사고가 진에어는 물론 대한항공 항공기 2대에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기는 공항으로부터 활주로 위치 정보인 로컬라이저와 착륙 고도 정보인 글라이드 슬로프 2가지 신호를 조합해 안전한 착륙 위치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항공기들은 로컬라이저 신호를 받지 못해 정확한 활주로 위치를 계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진에어는 대구공항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뒤이어 도착한 대한항공 항공기 2대는 공중을 선회하다가 김해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 대는 끊겼던 착륙 신호가 뒤늦게 다시 들어왔고 또 다른 비행기는 GPS 신호를 활용하는 비상 절차로 착륙했습니다. 착륙 신호 수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고가 하루 동안 3차례 발생한 사고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항공 안전 문제인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부터 김해공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착륙 신호 수신 오류가 발생한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개 도축 때문에 불안한 마을이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참혹한 현장을 촬영해 공개해버렸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70대 남성이 사육장에서 개 한 마리를 끌고 나옵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새 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치더니 또 여러 번을 가격합니다. 다음 날도 도축은 반복됐는데 수십 마리의 개가 이 장면을 고통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 도살이 이뤄지는 농장 앞으로는 약 5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개를 잡을 때는 저 동네까지 울부짖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엄청나게 울립니다. 수년째 농장 주인과의 갈등은 계속됐지만 도축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너가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 나는 목장 허가돼갖고 한다. 농장 주인은 개는 가축이 아니어서 불법 도축으로 처벌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도축 현장을 촬영해서 공개했고 농장 주인은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 나이도 많고 힘도 달리고 이제 그만두기입니다. 몸도 안 좋고 안 할 겁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 주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얼마 전 하의를 거의 벗은 듯한 남성의 옷차림이 논란이 된 적이 있죠. 이런 과다 노출을 비롯해 무려 40여 가지가 경범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는데
뭐가 죄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기록에 남으니 알아두는 게 좋겠죠.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생생로, 오늘은 손기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 이른바 하이 실종 남성이 등장해 논란이 됐죠. 이 남성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에 일단 입건됐지만 핫팬츠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처벌을 두곤 의견이 엇갈립니다. 공공장소에서 일반인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성기나 엉덩이 등을 드러낸 그런 옷차림을 한다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 등이 경범죄에 해당하죠. 담배꽁초를 무심코 던진 거라든가 또 노상 방뇨하는 것들이 저는 경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고 난동 부리는 것도 경범죄에 포함됩니다. 실제 지난 2017년 6월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불만을 품고 음주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경범죄가 된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유원진의 자연물이나 문화재 등에 낙서를 하거나 이렇게 반려견을 시켜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 또 위험한 물건을 사람에게 던지고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거나 단체 가입을 강요한 것 역시 경범죄가 되는데요. 이렇게 총 46가지나 되는 경범죄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규류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엄연히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형도 우리 형법에서 규정한 9가지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당연히 전과로 남게 됩니다. 한순간의 가벼운 일탈이 자신의 이른바 빨간 줄이 그어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로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숨이 잠깐 멎은 순간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죠.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4분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밖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떡할까요? 정태훈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갑자기 쓰러진 남성에게 긴급 출동한 경찰관들이 서둘러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를 붙입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 남성은 극적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때문에 철도 역사나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입구와 내부에 위치를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만 한 채 안내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딜 가야 찾을 수 있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취재진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서울 시내 건물 10곳을 둘러봤는데 건물 입구에 설치 표시된 곳은 단 2곳뿐이었습니다. 이 2곳마저도 건물 안 어느 위치에 설치된 건지 구체적인 안내문이 없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부근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직접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찾아보겠습니다. 유도 안내 표시가 없다 보니 찾는 데만 3분이 걸렸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이 있지만 홍보가 안 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뇌나 심장, 콩팥 등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적인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심폐소생이 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가까이 있어도 정작 찾을 수 없는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와 안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일본 브랜드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택배 노조의 제품 배송 거부로 확산이 됐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유니클로 입점 반대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매운동은 얼마 안 갈 거라고 했던 유니클로 측 말이 완전히 틀린 거죠. 박상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첫 삽을 뜬 부산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오는 10월쯤 이곳에 들어설 2층짜리 건물에는 유니클로가 단독 입점할 예정입니다. 인근에 전통시장만 4곳이 있는데 가까운 곳과는 4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유니클로처럼 의류를 취급하는 점포만 2,000곳이 넘다 보니 상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은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상인들은 유니클로 본사와 자치단체에 입점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나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마다 반발이 잇따르지만 이번에는 유니클로 불매운동과 맞물려 논란이 더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5일 부산에서 일본 제품 불매 범시민 운동이 진행된 후로 주민들의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법적으로 입점을 막을 근거는 없지만 상인 반발과 반일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니클로 측도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얼마 전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6년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들을 집에 불러 접대를 했다는 의혹인데 또 강남경찰서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이웅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력을 했다는 혐의로 여성 4명으로부터 잇따라 고소를 당한 박유천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경찰 조사 상세히 받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한 달간의 수사를 벌인 끝에 박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하고 대신 성매매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문제가 된 2016년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들을 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씨가 매니저의 소개로 경찰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와 술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사실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물어봤는데 사실 부분으로 답변했고. 첩보를 입수해 당시 접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은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노인들의 주된 소득 중 하나가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죠. 그러라고 연금을 붓는 거니까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일을 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인다는 걸 아십니까? 버스 운전기사 박 씨는 60세 정년을 마치고 재고용돼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안 되는 연금으로 생활이 빠듯해서 일하는 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꼬박꼬박 나오던 연금이 대폭 깎였거든요. 박 씨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많기 때문이라는데 고작 747원 많았음에도 연금은 20%나 깎였습니다. 2014년부터 이달까지 깎인 금액이 무려 1,500만 원을 넘죠. 현행 국민연금은 정년 이후 수령자의 월 소득이 235만 원을 넘으면 소득에 따라 최대 5년간 5%에서 50%까지 연금을 삭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6만 4천 명, 올 3월에도 4만 7천 명이 삭감당했는데 소득이 엄청 많다면야 연금 좀 깎이는 게 대수겠습니까만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들한테 당장 한 푼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년 이후 재고용되는 근로자들 중 연금 수령을 아예 미루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럼 연 7.2%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결국 일을 하면 연금을 깎고 일을 안 하면 연금을 다 준다는 건데 연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 월 몇십만 원의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이들은 일을 해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처럼 소득에 따라 연금을 삭감하는 나라는 OECD 36개 나라 중 단 7나라. 대부분은 소득에 상관없이 고령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폐지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4%가 넘고 노년층의 기준을 70세로 올리냐 마느냐를 두고 논의 중인 우리 사회. 사회는 이렇게 변하는데 또 제도가 따라주질 않고 있죠. 연금 삭감제를 폐지할 수 없다면 실제 퇴직 연령에 맞춰서 연금 수령 연령이라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도의 정책의 현실성은 대체 언제쯤 이루어지는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두 달 전 국내에 상륙한 미국 전자담배 줄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 15,000여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AS센터는 단 3곳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까? 당연히 소비자의 불만이 높죠.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출시 2달 만에 전국 15,000여 개의 편의점에서 판매될 만큼 열풍인 액상 전자담배 줄. 줄 있어요? 하지만 경기도에 사는 고 씨는 줄이 구매 한 달 만에 고장나 AS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해봤자 한 40cm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 떨어지고 나서 이제 작동이 안 되게 된 거죠. 그런데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접 가지고 와야지만 이게 AS가 된다라는 방문할 여건이 안 되니까 택배로 보내드리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이제 문의를 했었습니다. 택배가 중간에서 분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택배는 안 된다 이런. 알아보니 줄 AS 센터는 전국 단 3곳에 불과하고 게다가 부산과 대구는 편의점 안에 설치된 간이 부스 형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기업들은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AS망을 확충을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좀 확인을 해서 수입을 허락을 하고. MBN 서비스 지적에 대해 줄랩스 코리아 측은 AS 지점 수를 늘리고 서비스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를 국민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을 의식한 듯 저도는 옛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거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 때 찾으면서 유명해졌던 대통령 휴양지 저도가 국민에게 개방됩니다. 저도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 청해대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공식 별장으로 지정했다가 1993년 해제되면서 이후 국방부가 따로 관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일반인 출입 금지된 저도를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공약했고 47년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좀 갖춰질 때까지는 시범 개방을 해나가다가 준비가 갖춰지면 완전히 전면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청와대는 저도의 산책로와 전망대, 해수욕장 등은 오는 9월 16일부터 시범 개방하고 1년 후에는 대통령 별장까지 완전 개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도는 단순히 대통령 휴양지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큰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저도 일대 바다는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전에도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저도 개방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수가 연간 6명에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5,300명인데 이는 지난해 5월보다 무려 1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죠. 반면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로 늘면서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달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 때문인데 생각보다 물이 많이 차오릅니다. 최대 1m 가까이 수면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가 인접한 시장에 물이 차오릅니다. 소방대원까지 출동할 만큼 무섭게 불어나던 바닷물은 동이 트면서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게 불과 2시간 만에 벌어진 일로 지구와 거리가 가까워진 달, 이른바 슈퍼문 영향이었습니다. 올여름 슈퍼문의 위력은 이보다 더할 전망입니다. 모레와 다음 달 30일 두 차례 슈퍼문이 뜨는 가운데 우리나라와의 거리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대기압이 낮고 수온이 높은 여름 특성도 물이 쉽게 불어날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과 평택 등 연안의 해수면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다음 달 우리나라 전국 33개 기준 연안 중 21곳이 침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서해에는 새벽 시간, 그리고 제주를 포함한 남해안은 야간에서 새벽 시간에 발생함으로써 야간 바다 활동에 자제와 각별한 대비가 필요할 것. 또 태풍과 같은 기상 변수가 생기면 해수면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 등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 건물 외벽에 불이 잘 붙는 외장재 사용을 금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 대상 건물 범위도 기존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넓어지게 됐습니다. 군 당국이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천궁의 정비 교육과 관련해 기존 장비를 두고 신규 장비를 불필요하게 구입하면서 88억 원에 이르는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공군 참모총장에게도 필요성 검토 없이 신규 장비를 요청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경찰청 야구단이 창단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최영우와 양의지, 손승락 등 한국 야구의 수많은 별이 거쳐간 스타 사관학교. 그 마지막 모습을 전남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야구복을 입은 선수들이 다 함께 모여 사진을 찍는 자리. 하지만 선수들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경찰청 야구단에는 지난 14년간 활동의 마침표를 찍는 해단식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장 김태구는 편지로 작별의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코치님이 아닌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동건이 형, 한진이 형. 지난 2005년 창단한 경찰청 야구단은 그동안 스타 사관학교의 산실로 불렸습니다. 14년간 거쳐간 선수만 무려 230여 명. 특히 홈런왕 최영우와 특급 소방수로 성장한 손승락이 경찰청의 대표 선수입니다. 유승환 감독은 10년 넘게 중심에 서서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기량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훈련이나 여기 생활을 꼭 1군에 맞춰서 제가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꼭 나가서 1군 들어갈 선수들이니까 지금부터 1군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죠. 정부가 지난해 의무경찰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야구단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경찰청 야구단은 이제 그라운드에서 볼 수 없지만 그들이 보여줬던 열정과 플레이, 감동은 팬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슛돌이 이강인 선수는 어릴 적 예능 프로그램에 축구 신동으로 출연해 주목을 받았었죠. 다른 종목에서도 신동으로 불린 꿈나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강영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능숙한 회전 동작부터 고난도 점프에 애절한 표정 연기까지 2005년생 만 13살 지서연은 주니어 시절 각종 대회를 휩쓸며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마침내 최연소의 나이로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어릴 적 영재발굴 방송 프로그램에서 뽐냈던 지서연의 재능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미끄러지는 재미도 있고 그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쌩쌩 타는 것도 재밌고 베이징 올림픽 메달 따는 거. 메달? 그 금메달 따고 싶어요. 당구장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따라 8살 때 처음 큐대를 잡은 조명우 역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당구 신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후 실력은 일취월장. 올해에만 국내 대회에서 2번, 국제 대회에서 1번 우승하며 한국 수리쿠션의 대세가 됐습니다. 15년 차에 어엿한 중견 선수인 조명우는 이제는 어린 선수들의 롤모델입니다. 저보다 어린 선수가 이제 당구를 시작하잖아요. 제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 그러니까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동에서 기둥이 된 선수들.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중북부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계속해 내리지는 않고 강약을 반복하겠습니다. 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폭염 속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만 들어있습니다. 비가 오는 시점은 내일 새벽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30에서 80mm, 그 밖에 중북부 지역으로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 산지에서는 오후에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따라서 비 예보가 있는 중북부 지역의 폭염주의보는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덮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에서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녁까지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5도, 낮에는 2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이 덥겠습니다.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호남과 영남, 동해안에선 오늘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 28도가 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에 그치겠고요. 기온은 다시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미국 클리블랜드의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 18년간 정비소 일을 한 칼. 경영학을 배우려고 34살에 야간대학에 갔다가 의사가 되겠다 하던 어릴 적 꿈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40살에 의학 공부를 시작해 47살에 결국 의사가 됐죠. 꿈이 있고 노력하면 되는 사회. 칼의 노력도 그런 게 가능한 사회도 모두가 부럽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